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시간에는 처음 빵을 만들기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빵을 만들기 위한 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빵을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빵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서 이제 빵을 만드는 이런 그 일련의 작업 행위는 이제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는 빵을 만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이 위생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만들고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보다, 만드는 기술보다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 관련 법규, 그 다음에 해썹,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개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 관련 법규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은 이걸 전부 다 읽고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식품학 쪽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하나씩 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 거는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빵 만드는 것보다 아마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하는 이 식품위생, 개인위생, 환경위생, 또 이제 기물위생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외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워야 할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꼭 인터넷에서 찾아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꼭 외우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식품위생 관련 법규, 자 1번 보시면은 자,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번 기억, 식품위생법, 자, 법규, 법령 등을 포함한 성문법, 불문법으로 이루어진 법률로 정한다. 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법률을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여기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귿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 법률 또는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주로 총리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니은에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걸 시행하는 규칙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을 각종 고시, 알리는 거죠. 자,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고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식품위생법 관련 법규의 체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안 되는 거죠. 자, 기억, 열량이 높은 식품인지 혹은 영양이 낮은 식품인지를 표시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열량이 얼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영양이 얼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식품위생법에 접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은 국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안에 법규 안에 국민의 영양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수단, 뭐 인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규정하지 않는다. 아마 텔레비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식품안전처에서 규정을 하긴 합니다. 다음 리을 학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 급식도 엄연히 음식을 만드는 집단 당소인데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식품위생법에서 빼가지고 이 급식,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은 이 식품법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지칭한다. 근데 제외한 부분이 있었죠. 앞에 부분에서. 그렇죠? 그런 거는 빼내고 일반적으로 의약 빼고는 먹는 거는 다 식품위생법규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식품위생 대상은 식품 첨가물, 식품조리기구 또는 용기, 식품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관련 법규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식품이고 4번에서 얘기한 거는 식품위생입니다.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에 관계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식품 또한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식품 조리 기구, 용기, 식품 포장 이런 데서 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련 법규를 만든 것이다. 다음에 5번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별도로 집단급식소를 빼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정된 시설이다. 그다음에 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디귿 1회 이상 50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집단급식소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에 50인 이상의 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6번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처장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책에 보면은 식품안전청장이라고 나온 데도 있어요. 근데 식품안전청장이 처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교재에 보면은 교재에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장으로 된 데도 있고 또 답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데 답이 청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용어만 바뀌었지 그 내용이나 답은 똑같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이 국민보건을 위해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성분 등 안전관리 권장규격을 예시하는 경우 그다음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 등의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들을 고려한다. 그래서 정말서 여러 가지 음식의 그 위생에 관계되는 그 음식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안 좋겠다.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7번 식품위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는 영양사나 조리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식품 적개급을 하려는 영양사 등이 있고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식품 제조와 가공업자, 그다음에 즉석 판매자와 제조업자, 그다음에 유흥적개급, 식품 운반업자, 식품 적개급자 등이 있다. 우리는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빵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 제조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품위생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같으면은 한 단체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단체에서 그래서 식품위생을 꼭 받아야 됩니다. 8번 자, 식중독 의심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 구시소 설치 및 운영자는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의심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냐? 여기면 좀 가까운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보고를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9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발생지 섭취 음식에 대한 위험도 조사, 식중독 원인의 오염 경로를 찾기 위한 환경조사, 그다음에 섭취식품과 환자 간의 식중독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식중독의 원인이라 예상되는 식품에 대한 원인 조사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았죠. 그러면 일련에 관계되는 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10번 식품 첨가물의 유용성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한다는 표시, 예를 들어 변비치료 등 혹은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에도 예방과 치료를 기재하는 것은 허위 표시나 가대 광고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서 허위 표시, 가대 광고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 광고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에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 그다음에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그다음에 영유아용 식품 등이 있다. 그러나 효소식품은 제외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송 보시면은 이 효소에 대해서 많이 광고를 하시죠. 근데 이 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식품위생 관련 법규에서는 제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번 건강진단 결과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취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영업에 종사 없는 질병은 홍역. 홍역을 가진 사람도 영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13번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고,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체장애인,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은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좀 지체장애인이시고 또 미성년자고 알코올 중독자라도 나는 조리사 면허를 받아서 조리업계에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조리사 면허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14번 식품적격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한 영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영업이며 식품적격업에는 식품위생점검의 일반 음식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식품적격업계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다. 즉 우리도 빵을 만들기 때문에 제과점이 해당이 되고 이 제과점도 이 식품위생법규에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해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썹은 우리가 1년에 작업을 할 때 어떤 유해 요소가 많아요. 주말에서 벌레가 생긴다든가 또한 기계를 갖다가 잘못 조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1년에 캐치를 해가지고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없애는 걸 갖다가 해썹이라고 합니다. 해썹에 대해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해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가동을 할 때 제품을 만들 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정해 놓은 거를 이제 해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보시면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서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말서 간단하게 유해 요소, 우리가 빵을 만든다. 빵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날파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날파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모든 시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예방을 세워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썹에는 12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 중에 별도로 7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12절차 안에 7원칙이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어디서부터가 7원칙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12절차에서 첫 번째 절차 보시면은 우선 이 해썹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드는 거죠. 팀을 만들어서 너는 뭐를 관리하고 너는 뭐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짜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품 설명서 작성.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갖다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해썹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기계를 사용하며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서를 좀 써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느 공정에서 잘못됐을 때에 그 유해 요소가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용도 확인.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이 기계들 또한 이런 재료들은 뭐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얼마만큼 또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적어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공정 흐름도 작성. 이런 거는 이제 우리도 빵을 배울 때, 빵을 만들 때 공정 순서가 있었죠. 배합표, 그다음에 재료계량, 1차 발효 이런 식으로 쭉 이 공정도를 써놓으면은 이 각자 이제 분담하는 파트가 있고 인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빵을 팔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이게 많이 일어났겠느냐?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빵을 소비자가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 조각은 어느 단계에서 이 빵에 들어갔겠느냐?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공정들을 다 이렇게 쭉 자세하게 적어 놓으면은 그런 걸 좀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 흐름도 현장 조사. 도표만 그리지 말고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과연 이대로 도표대로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되고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가 이걸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도표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꼭 확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원칙 중에 1원칙 유해 분석. 좀 과연 내가 이런 공정대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유해가 있겠느냐. 정말서 재료를 계량을 해요. 그럼 재료를 보관하겠죠. 그럼 거기에는 밀가루를 좋아하는 것이 지가 밀가루를 좋아해요. 밀가루 부대를 잘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유해 요소는 뭐냐? 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지를 방물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죠. 자, 7번 이원칙 CCP 중요 관리 지점의 설정.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유해 요소들을 갖다가 없애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8번 3원칙 한계 기준 설정. 언제까지 정말서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냐? 정말서 너무나 많이 했을 경우는 또 제품에 만드는 그 시간이라든가 또한 공장 가동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그래서 정말서 질을 갖다가 박멸하기 위해서 지돛을 놓는다 그래요. 그럼 지돛을 그럼 과연 우리 작업장에 몇 개나 놓을 거냐? 이렇게 어느 한계치를 갖다가 설정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9번, 4번, 4원칙 모니터링 방법 설정. 자, 제품이 이렇게 쭉 나와서 유해 요소 같은 것도 없애고 어느 쪽에 이렇게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가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돼요. 한 번씩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10번 5원칙 개선 조치 설정. 물론 어떠한 일이 안 생기고 항상 제품이 똑같이 나오고 또 유해 요소 중에서 어떠한 그 날파리라든가 또 어떤 세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음식 만드는데 안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은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번 6원칙. 그 다음에는 이제 검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잘 나왔어. 이렇게 해서 맞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처럼 개선 조치만 해놓고 나서 검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7원칙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쭉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공정조도 만들고 가서 확인도 하고 유해 요소 부분도 알아내고 이런 걸 갖다 쭉 해놓은 거를 매일 그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기록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후임자가 와도 어느 부분에서 유해 요소가 많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조치를 해놨구나, 어떤 데는 아직 안 하고 있구나, 또 어떤 데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이 기록을 갖다가 웬만하면은 사서하게 정확하게 날짜별로 이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절차 보시면은 우선 해썹팀을 전문가를 구성을 해요.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 중에 조금이라도 위생에 알거나 또한 그런 학과에서 공부를 했거나 뭐 이런 분을 아신 분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로 이제 편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에 대한 명칭, 그다음에 종류 이런 걸 갖다가 분리를 해놔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최종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의 용도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물건을 갖다 만드는데 어떤 물건을 어디에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될 거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차는 제조 공정 흐름도, 아까 이제 흐름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설의 도면 및 표준 작업 절차서의 작성을 말한다. 그래서 정말서 내가 시설 도면을 그리고 어디서부터 계량을 하고 어디서 반죽을 하고 어떻게 쭉 가가지고 어디에서 포장을 하고 어디에서 출고를 하는지 이걸 갖다 1년에 도면을 그려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장 흐름도 현장 확인은 현장에서 각 제조 공장에서의 조작, 기계를 어떻게 만지는지, 그 다음에 조작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흐름이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놔라 이런 얘기야.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6번 제6절차 유해 분석. 자, 유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해썹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의 원재료 및 공정에 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 또는 유해 원인 물질들을 리스트화하여 그 발생 요인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각의 공정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썹을 시행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내가 만든 음식에 나쁜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좀 유해 물질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들어가게끔 예방 조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썹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해 분석입니다. 과연 어떤 해충이 우리 공장에는 잘 들어오는가? 그렇게 하려면은 망을 갖다가 구멍을 얼마짜리를 해놔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설치를 좀 해가지고 잘 정돈해가지고 분석을 잘 해내야지만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7번 제7조 중요 관리 지점 확인.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썹을 적용을 하면서 식품의 유해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처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에 제7절차의 중요 관리 지점은 몇 원칙에 속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그래도 잘 나오는 것이 이 제7절차의 중요 관리 지점 CCP 확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제2원칙에 속하죠. 요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밑줄 그어놓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0절차 개선 조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선 조치 사항이 설정돼야 되고, 11번은 검증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해 물질에 대해서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과연 유해한가 아닌가 이런 걸 검증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12번 마지막 자, 기록의 유지 관리.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유지하고 문서화를 해서 정립을 해놔라. 그래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문서화를 철저히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썹의 기준은 아까 12절차 있죠? 이런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고 자, 해썹의 인증 및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주마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그 해썹이라는 거를 많은 회사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해썹을 받았다 그러면 위생적으로 조금 안전한 회사다.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정하는 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지만은 교육을 하고 인증을 주고 당신 회사는 가서 보니까 해썹에 적용이 잘 돼 있다. 운영이 잘 된다. 그럼 해썹이라는 인증서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빵업계에서 이 해썹을 갖다가 인증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째, 자주적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그래서 이제는 해썹이라는 팀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유해 요소를 갖다가 발견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흐름도에 따라서 확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위생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 제일 중요하죠. 소비자한테 가는 제품이 안에 위생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제 크레임이 많이 걸리겠죠. 그거보다도 가장 큰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유해 요소가 제품에 들어가지 않게끔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3번 위생관리 집중화 및 효율성 도모. 자, 이거는 일단 회사 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냥 A라는 사람한테 야, 너 오늘 화장실 담당해. B라는 사람한테 너 오늘 재료실 청소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을 걸 어떤 팀을 딱 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번 경제적 이익 도모. 주말에서 제품에서 크레임이 안 걸리면 좋죠. 크레임이 걸리면 힘들죠. 소송도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손해배상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은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5번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 향상. 앞에 자주 크레임이 걸리고 자주 이 회사에서는 뭐가 나오고 뭐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겠죠. 근데 이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음식에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물론 이제 사업도 잘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굉장히 나열하게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빵을 만들었어요. 이 빵이 소비자가 먹고 피해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피해 배상을 물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 보상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빵을 팔았어요. 제과점에서. 근데 저녁에 한 손님이 빵을 사갔어요. 근데 이분이 빵을 먹는데 맥주랑 먹었어요. 근데 배탈이 났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빵을 먹어서 배탈이 났는지 맥주를 먹어서 배탈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규명이 안 돼요. 근데 크레임은 들어옵니다. 빵집에다가 빵집 사장님, 나 조금 전에 안국빵을 하나 사가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1시간 되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아주 그냥 설사를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네 빵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한테 변상해달라. 이런 거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해주셔야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난리나죠. 소송 가고. 근데 이제 소비자연맹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편을 드니까 이게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 없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줄여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의 성립이 요건이 되려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제조물이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만든 것이. 그다음에 니은 제조업자의 선을 벗어났을 때 결함이 존재를 해야 있어야 된다. 디귿 결함으로 인해 제조물이 비합리적으로 위험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 비합리적 위험으로 인해 상해나 재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만 딱 돼 있으면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빵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빵에 곰팡이가 있더라. 그럼 명확하게 곰팡이 난 빵을 사온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빵을 갖다 사놓고 나서 집에다가 3일을 놔뒀어요. 3일 동안 곰팡이가 났습니다. 자, 그 빵을 조금 먹고 나머지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요. 자, 이 빵을 내가 이 제과점에서 사갔는데 곰팡이가 먹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만일의 경우에 이 제과점에서 포장지의 날짜를 제과점만 아는 번호를 써놨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가짜라고. 보통 식품정가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 갖다가 모르신 제조일자를 안 적어놓은 데서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네 제과점에서 사온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데는 별도로 이 크레임 전담반이 있고 또 빵 포장지에 그 회사만 일부 지급만 할 수 있는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도 일반 사람은 이게 언제 나온 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크레임을 걸어도 금방 찾아내요. 아, 이거는 오늘 게 아니고 한 달 전 거 포장지를 바꾼 거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우리 제과점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와요. 집에다가 빵 오래 놔뒀다가 곰팡이 난 거 가져와서 뭐 돈으로 달라든가 뭐 케이크로 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보험도 드는데 다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직접 제과점 운영한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종류를 써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유해한 것이 있고 유해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만 시험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에 2번에 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쓰는 재료,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말고 별도로 어떤 목적으로 해서 넣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좀 강하거나 독하거나 진해요. 그래서 이런 양들은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요만큼인데 여기다 조금 더 내지. 그게 아니라 최소한 원하는 양이 있어요. 그 양 밑으로 사용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노란색 부분.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구비 조건.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잘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량으로도 효과가 클 것. 양을 조금을 넣어도 어떤 발색제, 색을 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조그만 양이 들어가도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독성이 없거나 극히 적을 것. 세 번째, 사용하기 간편하고 경제적일 것. 네 번째, 변질 미생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가 클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미무치고 자극성이 없을 것. 여섯 번째, 공기, 빛, 열에 대한 안정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pH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pH가 내려가면은 신맛이 납니다, 제품에. 그래서 이 pH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의 종류예요. 그 중에서 일단 방부제. 방부제는
이제 그 옆에 써 있지만 보존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보존료라고 많이 써요. 왜냐면 방부제 그러면 이제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존료 그러면 방부제하고 같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밑에 종류 2번 종류를 보시면은 자, 디하이드로 초산, 치즈버터 마가린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요거만 정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칼슘은 빵류에만 들어가요. 다른 데 넣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빵류하고 가재로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시강산은 간장하고 청량음료에만 들어가고, 소로분산은 파당음료, 그다음에 잼, 케첩, 식품 가공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방부제는 들어가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살균제는 어떠한 미생물을 갖다가 살균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표백분, 자, 그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산화방지제는 기름이 상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죠. 산화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서 상하는 걸 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방지하는 걸 황산화제 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종류에 보시면은 BHT, BHA, 비타민 E, 토코페롤. 이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이라는 거 어떤 데서는 항산화제로서 맞는 것은 해서 비타민 E로도 나오고 토코페롤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코페롤하고 비타민은 같다는 걸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지, 프로필 갈레이트, 그다음에 에르소르 분산, 그다음에 세사물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밀가루 계량제는 가산암모늄, 브로산, 칼륨, 가산화벤졸, 이산화염소, 염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색깔을 갖다가 조금 더 표백을 갖다가 희게 해주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유화제, 이거는 이제 빵에 넣어가지고 수분이 바깥으로 잘 못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유화제 그러면 레시친, 그다음에 모노디그리세라이드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료, 약간 점성을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빨리 굳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호료 아니면 중점제라고 하는데, 카제인, 메틸셀룰로스, 알기산나트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제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반죽에랑 기계랑 붙지 말라고 하는 거, 유동 파라핀 오일. 그다음에 영양 강화제는 밀가루만 빵을 만들면은 영양이 부족해요. 껍질 쪽이 아니라 안에 거만 가지고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비타민류, 무기염류, 아미노산류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피막제는 과일이 그냥 놔두면 호흡을 해서 상해요. 그걸 방지해서 이 껍질이 이렇게 입혀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월퍼린 지방산염, 초산 비닐수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품질 계량제는 기존적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소비자가 볼 때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걸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얘는 프로피온산 나트륨, 그다음 폴리인산 나트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햇삽 HACCP의 12절차 중 유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공정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관리 지점 CCP 결정 해가지고 이 중요관리 결정의 7번째 절차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햇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답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4번.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교정한다.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누가 지정하는가?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식품안전처장이 결정을 한다. 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시군구 보건소장, 그다음에 뭐 총리령, 대통령령, 그다음에 이런 그 식품안전처장 이렇게 몇 개에게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식품 첨가물에 의한 식중독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의 사용, 2번 불순한 첨가물의 사용, 3번 허용한 첨가물의 과다 사용, 4번
독성 물질을 식품에 고의로 첨가. 식중독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이런 고의로 첨가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자연 발생 속으로 식품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거를 식중독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고의로 뭐 범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서 이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일부러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시험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아급성 독성 시험법, 만성 독성 시험법, 맹독성 시험법, 자, 급성 독성 시험법.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지금 이 교재도 책마다 틀려요. 얇은 책이 있고 두꺼운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아주 많은 분량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책이 얇을수록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필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책을 구해서 보는 것이 여러 문제를 접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물론 뭐 한 번에 합격하고 그 책을 뭐 버린다면 몰라도 또 다시 뭐 혹시 불합격해가지고 또 한번 볼 수 있다면은 다음에 그 책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많은 책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에는 이 필기 문제가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개된 거 가지고 강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공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연도부터는 시험을 본 것이 공개가 안 되고, 그 전에 나왔던 거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유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두 개의 교재를 사서 보셨다면요, 문제까지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책을 보고 또 베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예문을 갖다가 똑같이 안 하죠. 뭐 1번이 답이면 4번이 답으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거 보면요, 수치가 아주 똑같아요. 교재마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첨가물 중 합성 보존료가 아닌 것은. 보존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부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차산연소산 나트륨은 보존료가 아니고 이거는 살균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품 영양에 들어오면은 이 어떤 그 외우는 게 많아요. 저 종류가. 그래서 뭐 그래도 대표적인 게 몇 개씩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 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은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살균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장 문제를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왜? 내가 썼던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사용했던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체크를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내가 다음 장에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답을 잘 모르겠다는 거는 표시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먹는 거죠. 이제 물론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좋죠. 근데 내가 시험 안 한 책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라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기억이 안 나. 그 답이 왜 그런지 몰라.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꾸만 보면요,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이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지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다음에 자,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조건이 아닌 것. 1번, 변폐를 일으키는 각종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것. 2번, 무미, 무취하고 자극성이 없을 것. 3번, 식품의 성분과 반응을 잘하여 성분을 변화시킬 것. 4번, 장기간 효력을 나타낼 것.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보면 이 다른 성분하고 변화를 해서 어떤 성분 변화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첨가물을 넣었다면은 그거는 자기 기능만 해야지
다른 거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제품이 다른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식용유에 산화 방지에 사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식용유가 이제 뚜껑을 따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일단 들어가요. 그럼 기름은 상하게 돼 있어요. 네, 산소에 의해서 기름은 상합니다. 산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죠. 좀 산화 방지제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토코페롤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비타민 E라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타민 E하고 가로치고 토코페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타민 E하고 토코페롤은 같은 뜻이고 산화 방지제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밀가루 계량제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밀가루 계량제는 이제 표백을 시킨 겁니다. 색깔을 갖다가 누른 색깔을 하얗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가산화 벤조일, 가산화 암모늄, 그다음 불암산 칼륨, 염소, 이산화염소, 이런 것이 밀가루의 색깔을 하얗게 하는 표백제에 하얗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예요. 그다음에 재분된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에 이용되는 첨가물은, 뭐 이거는 이제 앞에 문제랑 거의 같은데 문제하고 답이 바뀐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밀가루 계량제인데 표백과 숙성을 잘하기 위해서 아까 몇 가지 그 물질들을 얘기해 줬죠. 이런 걸 집어넣어서 색깔을 좀 하얗게 해주고, 이제 숙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밀을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 가지고 바로 빵을 만들면요,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한 약 오랫동안 좀 놔두면은 이 밀가루가 살짝 변하면서 물을 흡수를 잘하게 돼요. 그렇게 놔두는 시간을 숙성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자,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그 용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발색제. 자, 인공적 착색으로 갖는색 향상. 이건 색을 내는 거예요. 색을 내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보게끔 감능적으로 이 색깔 참 이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2번 산화 방지제. 자, 유지식품의 변질 방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기름이 산화가 돼요. 그런 비타민 E를 낸다 그랬어요. 자, 비타민 E는 산화 방지제 또는 항산화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3번 표백제. 색소 물질 및 발색성 물질 분해. 그다음에 4번 소포제. 거품 소멸 및 억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발색제는 인공적 착색으로 갖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걸로 해줘야 돼요. 자세. 다음에 착색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색깔을 얘기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색깔을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 자, 천연색소는 인공색소에 비해 값이 비싸다. 2번 탈화색소는 카스테라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3번 인공색소는 색깔이 다양하고 선명하다. 4번 레토르트 식품에서 탈화색소가 검출되면 안 된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화색소는 카스테라의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탈화색소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색소는 넣으면 안 돼요, 음식에. 그렇게 해가지고 탈화색소는 아무데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식품에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지정된 강화제가 아닌 것.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빵 같으면은 인위적으로 이제 영양 강화제를 넣는 대신에 주로 이제 많이 넣는 게 분유죠. 분유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갖다가 빵을 만들 때는 필히 넣어요. 우유를 안 넣는다면은. 근데 그거 외에 또 이 밀가루의 약 80%가 전분이에요.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만들 때 이 밀의 껍질 부위에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것만 뽑아서 우리가 아주 고운
입자기 때문에 안에 것만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밀가루가 가장 많이 차지하죠. 식빵에서 보통 이제 50% 이상 차지하게 되는데 그 양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첨가를 해주는 거를 이제 영양 강화 목적으로 첨가를 해주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 그러면 1번 비타민류, 2번 아미노산류, 3번 칼슘 화합물, 4번 규수 화합물.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류는 단백질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아미노산, 칼슘, 규소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가 요즘 제가 강의할 때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4번 규소에는 없었죠. 일반 들어간다면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그다음에 무기염류. 물론 이제 칼슘도 무기염류니까 칼슘 화합물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예요. 자, 물과 기름같이 서로 잘 혼합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할 때 사용하는 물질을 유화제라 한다. 다음 중 천연 유화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쭉 처음부터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찍을 수 있는 문제예요. 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천연 유화제 어디에 있는 거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시틴이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못해도 한 다섯, 여섯 번 이상은 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온다면 진짜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빵과 가재의 부피와 조직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기름하고 물하고 서로 이렇게 안 붙는 거를 잘 붙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계면활성제 또한 유화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빵에서도 인위적으로 우리 제과점은 솔직히 뭐 기본적인 것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대형 양산에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중에 이제 이 유화제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빵을 오랫동안 판매를 해야 돼요. 우리 제과점은 오늘 만들어서 오늘 제과점에서 판매를 하면 돼요. 근데 양산 공장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다. 그럼 다음 지역까지 운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놔둬서 또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슈퍼로 보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빵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빵이 빨리 말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유화제 같은 걸 좀 첨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빵의 제조 과정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나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처음에 강의할 때 분할할 때 반죽기에 반죽을 이제 밀어내죠. 피스톤으로. 그때 반죽이 이제 찢어지죠. 근데 이 반죽하고 이 반죽기, 이 안에 분할기하고 서로 붙으면 반죽이 쭉쭉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안 찢어지고 잘 밀려나기 위해서 발라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유동 파라핀 오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 파라핀 오일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유동 파라핀 오일은 그냥 액체입니다. 약간 액체인데 뭐랄까 식용유 얘기하면 여러분 노란색을 생각할 텐데 물엿인데 그 물보다는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게 이제 유동 파라핀 오일이에요. 그래서 무미무치무색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다음, 자, 이영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가스 분해에 사용된 산재 중화에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2번 가자나 빵을 구울 때 형틀에서 제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첨가물이다. 3번 거품을 소멸,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4번 원료의 덩어리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이것은 이제 앞에 문제랑 거의 같은 거죠. 그렇죠? 이용제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철판에서 잘 떨어지게끔 철판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펜 같은 데 안에도 발라주고, 또 기계로 작업한다면 기계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반죽하고 어떠한 그 철판이나 펜, 그다음에 기계하고 달라붙지 않게, 그러니까 이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 떨어뜨리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이형질을 설명할 때 형틀에서 잘 분리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빵이나 카스테라 등을 부풀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합성 팽창제의 주 성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팽창제 그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천연 팽창제, 우리가 얘기하는 효모,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합성 팽창제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섞어서 만든 거죠. 보통 이제 베이킹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베이킹 소다, 또 이스바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 성분은 보통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중조 또는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학식은 NaHCO3 이렇게 있으니까 이 화학식도 여러분이 같이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빵, 과자 제조 시에 첨가하는 팽창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스트도 팽창제고 베이킹 파우더도 팽창제예요.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팽창제 중에 또 뭐가 있냐? 중조 또는 소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일반시에 팽창제가 아니고, 프로피온산 나트륨은 팽창제가 아니고 보존료,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고, 암모늄 명반, 탄산수소 나트륨, 염화 암모늄은 팽창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백색의 결정으로 물에 잘 녹고 감미도는 설탕이 250배로 청량음료수, 과자류, 저염 등에 사용되었으나 만성 중독인 혈액독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1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는, 이거는 이제 둘신이라는 건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식품위생관리법규 및 그 규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